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제1야당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패스트트랙 정국,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또 앞으로 시작될 총선 전국의 쟁점과 변수는 무엇인지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259일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서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검찰개혁과 민생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 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나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개혁 입법의 완성이냐, 국제학법의 날치기냐 공방 속에 패스트트랙 정국을 매듭 짓고 여야는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총선 기획단 출범과 인재 영입의 경쟁 속에 여야의 프레임 대결과 보수 통합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앞두고 선관위의 비례당 명칭 불허 결정과 최근의 검찰 인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 인사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총선 전국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의 총선 경쟁 속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여야 의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도 아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애를 마시셨을 텐데 예,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그러나 여야 갈등은 여전히 이제 극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현 전국 상황에 대한 두 분의 기본 입장 어떤 것인지 좀 간략히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 의원께 좀 마이크를 드릴까요? 우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 과제, 그리고 유치원 3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과제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돼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만은 4+1의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서 저희는 통과시켰다고 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주로 이제 길거리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의원께서도 지금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이 파탄 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선거개혁이나 검찰개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전형적인 정쟁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박멸해야 될,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도 지금의 전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의 전국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방기한 문제도 있지만은 민생 문제. 그거보다도 더 큰 거는 국민을 끝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 이게 사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별 관계없고 오로지 그거는 좌파 연대가 20년 50년 집권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다음 청산의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극도로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리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계없는 것. 또 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보는 것,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작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연동제 선거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근데 그걸 나중에 부결한 거고 또 마지막에 사실 협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단식과 또 길거리 투쟁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일부 극우 세력이 의사당을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내몰리게 됐죠. 지금 작년도 아니고 그 전에 12월에 있었던 합의, 그 나경원 대표가 합의했다는 거 정확히 이렇습니다. 네. 여야가 연동형 선거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가 합의에 처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일부분만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고, 근본적인 그런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거법과 같이 게임의 룰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4+1, 1.4 이런 이제 좌파 연합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의회 정치의 폭거다. 네. 이렇게 밀어붙이가 우리가 소수 그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우파 쪽은 네. 이 단식하고 거리 나가는 거 별로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렇게라도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정부가 야당의 설당을 없애줘 버렸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끌어오르는 분노를 대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다수 네.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찬성이 더 많았다. 과거에도 우리가 열린우리당 당시에 그 개혁입법 4대 소위 개혁입법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런 국민 다수의 어떤 찬성이 이 통과를 만든 힘이었지. 네. 극소수가 극렬하게, 그건 저는 정쟁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네.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패스트트랙 7개 법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칙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고요. 유치원 3법, 여기까지 총 7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개혁입법이고 예. 개혁입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았다. 예.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독재악법이다.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을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론 지지율 같은데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여론 주줄 리얼미터나 아니면 갤럽 여론조사가 네. 사실상 그 의뢰하는 사람들이 특정 세력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고,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우리 그 보수 정권일 때에 국회에서 180석이 넘을 때도 겨우 70석밖에 되지 않는 야당일 때도 선거법을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필요한 법률이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자체는 야당을 패싱하고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네. 그리고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나 이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 가치를 위반했다.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극도로 야당을 몰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분노한 시민들도 숫자로 우리가 아직 선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심으로 나타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경제를 망치고 외교를 망치고 그다음 한미동맹을 해친 이런 문제보다 더 나쁜 거는 국민들을 둘로 갈라가지고 극도로 갈등시키고 싸움 붙이는 것이, 이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반한 법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자유당을 패싱하고 저는 이런 그렇지 것인데. 않다고 보고요. 네. 저는 아스팔트 극우 우파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 고립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자기 내부 탄핵 이후부터 혁신을 못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헌법을 위반했으면 어떻게 이게 통과되고, 헌법 소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네.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저희도 사실을 이 4+1 개혁 입법 연대를 할 때도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했으면 이것보다 완화된 형식의 네. 저는 합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원내 전술 자체의 부재, 전략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명무도 실리도 다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이야기했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은 지역에서 투표를 합니다. 네. 뭐 이제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이. 그럼 지역구 의원 투표를 다 전국적으로 모으니까 비율이 얼마 정도 되니까 비례대표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국구라 그랬죠. 예, 전국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헌 판결이 어떻게 됐냐. 국민들이 투표했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투표한 것이 비례대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명 당선되느냐에 따라 투표를 2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 한 번 하고 정당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한 번 하는데 지역구에 투표한 숫자에 따라 가지고 네. 비례대표 숫자가 결정되는 거는 지난번하고 정반대 경향으로 또 연동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투표한 것이 그 비례대표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도 위헌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연동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명백하게 위헌인데 이걸 지금 이제 아마 그러면은 독일 사례 이야기하겠죠. 네. 독일에서는 지역의 투표는 지역으로 끝나요. 연동형으로 된 것이 부족하면은 숫자를 캡을 씌우지 않고 늘렸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는 이 위헌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명백한 위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거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나왔으니까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법은 사실 그 기득권 정당들이 이번 준연동제가 도입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10석 정도 손해를 봅니다. 비례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도 35%를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고 또 우리도 한 28% 이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득표한 부분들이 사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오면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갖다 양보를 하고도 개혁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좀 해주시면 지금 선관위가 비례 자유한국당 이것을 좀 명칭을 못 쓰겠다는데 그 말씀 같이 해주시면 앞으로 혹시 또 비례정당 뭐 다른 명칭으로 만드실 건지도 함께 같이 말씀해 주시면요. 그 기득권을 포기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민주당이 양보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헌법 제도에서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를 양당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야당이 국회의 힘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남겨놔놓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만 다당제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4+1이라고 얘기했듯이 좌파 연합 세력들이 국회를 다 장악하게 되고 지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장악하고 거기에 따라 이번에는 검찰을 장악한 데 이어가지고 검찰이 혹시 또 배신할지 모르니까 공수처라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는 처장, 차장, 공처, 검사들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는데 이제 국회는 또 양당제를 통해가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군소 정당들이 쭉 들었으면은 그 여당이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힘을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면은 그 나라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전혀 말씀이신 안 거죠? 맞는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그러면 이게 비례정당이 어떤 거냐. 이래 되니까 이러한 헌법적인 체계에도 맞지 않고 권력 구조의 일반적인 헌법학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꼼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좌파 세력들이 전체적인 과반수를 지금 아까 민주당은 뭐 10석을 손해볼지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뀔지 하도 민주당 이제 말을 바꾸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고 하면은 일부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 손해가 어디로 가느냐? 다 정의당한테 가는 거예요. 정의당한테 가면은 그러면은 좌파 연합으로 봤을 때는 훨씬 득인 거예요. 약간 양보한 나는 그런 민주당 하나로 보지만 4+1 정당, 뭐 1.4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쪽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그래도 우리는
묘수를 발휘해가지고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앞으로 선관위, 앞으로.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또 뭐 관권 하니까. 선거가 안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비례 전용 정당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 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폭압에 대해서 네. 우리가 굳건히 저항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동건 의원께서는 비례민주당은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개혁적으로 전공법으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선수 게임을 했을 때 그 노력한 만큼 그만큼 얻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예를 들어 정의당이든 아니면 모 정당이 10%로 득표를 했으면 10% 정도의 의석을 가져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네. 어떻게 35%의 득표를 했는데 실제 의석수는 53%, 60%를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이걸 바꾸자는 게 그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야 간의 극렬한 대항을 좀 극렬한 어떤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일정에는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양한 정당들이 출연함으로써 오히려 완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지 않거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한 계층 내지는 한 이념만 반영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다양한 네.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당 출연이 저는 바람직하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는 21대 국회가 되면 거기에 맞게 저는 국회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 구조 자체도. 그러니까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훨씬 낫다. 예, 그럴 수 있다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표 방지와 비례성과 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연동제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성 말하자면 정당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법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꼼수이고 또 정치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한 53대, 한 39 정도, 34 네네. 정도로 굉장히 잘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관위의 논거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기존 정당과 명칭 자체가 유사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유권자들이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어서 구별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의사 형성 과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 정당의 후광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비슷한 비례 민주당, 비례 자유한국당, 또 비례 한국당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당으로 오인되고 그 후광에 의해서 거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선거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비민주적이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허용은 안 된다 보고 네. 또 허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설령 네. 그렇게 해서 뚫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설령 비례해서 몇 석 얻을지 몰라도 네네. 실제 지역구란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도 어떤 비례자는 못 쓰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비례 투표를 하기 위한 연동형 의석을 얻기 위한 뭐 위성 정당을 창당하실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네네. 이야기하신 중에 득표율대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득표율대로 정당 의석을 얻어야 저희 된다는 사회가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41%밖에 득표 안 했는데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자리 다 독점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그만 합니까? 사법부의 구성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있으니까 그러되니까 논리적 아까 이야기하신 비약이죠, 대로 그건. 진짜 그래대로 하면은 개헌이 전제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죠. 정세균 총리도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실 때 정 총리 기대하는 것은 협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협치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장관 자리도 제안했는데 야당이 협조를 않더라. 그래서 협치를 못한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관 자리 독식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장관 자리 야당에 제안했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게. 여보 야당이 협조를 해야 이게 손바닥이 마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전제가 돼야 되겠죠. 뭐냐면 어쨌든 여당 측에서도 집권 층에서도 협치를 하려는 그런 어떤 태도와 의지, 네. 자세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야당도 그걸 받아야 될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협치라는 게 저는
뭐 국정 방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지 않고 그게 네. 뭐 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21대 국회가 된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 이런 식의 정치 구조 재편을 저는 국민들이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저는 21대 가서 네. 협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까 지금 이제 정 의원께서는 아니 대통령 41%던데 왜 장관제 독식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야당에도 제안했었다. 근데 야당이 안 받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야당이 어느 야당이든지 정의당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 예. 대한신당을 이야기하는지 보통 그건 잘 뭐 이제 모르겠지만 김성식 의원도 있었고 또 이종훈 전 의원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우리 한국당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이나 뭐 그런 지금 거론하신 노동일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당들이 진정한 야당이냐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치라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보십시오. 야당을 전부 다 박멸의 대상이나 이 청산의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129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두세 사람이 탈당한 거 외에는 전부 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서 지금 의원이 상실했다는 말씀이죠. 열몇 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당은 단 한 명도 안 됐지 네.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물론 뭐 재판을 거쳤다고 형식적으로는 이야기하겠지만은 예. 그래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야당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이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네. 협치를 하자 하는 거는 나를 따라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장관 인사 몇 개 준다고 해서 협치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뭐 장관 몇 명 그것도 자기들하고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비슷한 야당들한테 몇 개 장관 자리 한두 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협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21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달라지는 협치가 좀 기대되길 21대 되면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그랬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판단해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현안 좀 얘기해 보죠. 예, 그러시죠. 검찰 인사가 지금 여전히 지금 갈등 네.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국당에서는 검찰 대학살이라고 또 일부 언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명입니까? 어떤 뭐 검찰에 대한 대학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검찰의 항명적 요소가 좀 있다. 항명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학살은 무슨 학살입니까? 누굴 죽이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8명인가요? 소위 이제 검사장급 네. 후속 인사가 공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공석이 있었죠. 공석이 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지난 6개월 전에 했던 인사 일부가 좀 저는 일부 특수 인맥에 특수부를 중심으로 인맥에 좀 편중돼 있는 네. 그런 어떤 인사였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등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뭐 공안 통치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공안부 검사가 굉장히 요직에 발탁되는, 뭐 지금 한교안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를 비롯해서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서면 대체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뭐 척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특수부가 요직으로 발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요즘 TV에 나오는 검사 내정 같은 걸 보더라도 보면 대다수는 사실 공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묵묵하게 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도가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또 발탁되는 경우도 적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 네.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인사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일부 이제 이런 뭐 윤석열 라인이겠죠. 물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물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어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번지털이식으로 과잉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검찰권 행사를 좀 남용해야 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된 검찰권을 좀 네. 행사하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문책성 인사일 수도 있다 그럴 그런 수도 말씀이신 있다. 거겠죠? 그런 예.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예, 특정한 인맥에 대한 중용에 대해서 뭘 바꾸는 인사, 또 어떤 뭐 과도한 그 수사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 또 이런 것들을 뭐 하신데 학살은 무슨 학살이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대학살이라고 보시나 이걸? 그 대학살 이전에 네, 그 용어 자체가 너무나 권위적이고 네. 봉건적이고 조선시대식이에요. 어떤 용어가요? 우리 추미애 장관이 4명을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노라 했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항명이다.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네. 아직도 저런 조선시대 왕조시대 때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뭡니까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검찰을 얼마나 자기들의 하수인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걸 근본적 인식에 관한 문제를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수사하는 사람 쓰다 철저한 응징이 이번 인사의 핵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부산 고검으로 쫓아보냈어요. 고검 차장 어디 있죠? 예. 그리고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로 보냈어요. 제주지검장. 네. 지금 뭐 비행기가 있어가 그렇지만은 거의 귀향 수준이죠. 그리고 조국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 이건 그냥 상당히 명예적인 자리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 실무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 좀 반대를 했겠죠.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으로 보낸 거예요. 네. 이 인사가 그러면 아까 그때 단순히 경고냐, 전형적인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못하게 하는 방해행위인 거예요. 네. 수사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방해하는 행위가 보통 우리 이제 관에서 이 수사 내지 그 업무를 배제시킬 때 오히려 영전시켜가 보내거나 뭐 이래 좀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좌천 인사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학살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진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저도 좀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무슨 조선 왕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신 그 군사정권 당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부합과 억압을 했는지. 그 당시에는 보자면 기무사라든지 네. 국정원 당시에 정보사가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 뭐 거의 위법하고 탈법적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좌파 독재 운운합니다만 검찰 자체에 대한 것은 이미 국정원에 대한 어떤 정보 국내 정치 개입은 이미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으면서 무소 불의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검찰이고 따라서 그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민주적 통제의 권한이라는 다시 말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권을 갖습니다만은 그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 오히려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검찰청법 제 33조 1항에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는 말하자면 공판과 또 형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하게 중용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오히려 인사안을 보내라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거 얼마나 검찰이 그동안에 이게 관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명이라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무소불위의 부분인가 이런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뭐 요즘 뭐 갑자기 무슨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한편이 돼가지고 마치 검찰의 무슨 뭐 대변인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청산한다고 비방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여냐 야의 편도 아니고요.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저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정권 초기에는 과거 정권 엄청나게 수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 현 정권에 대해서 또 수사하고 그래서 네. 살아남는 겁니다. 네, 검찰이.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순수하게 살아있는 권력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 부분은 맞습니다만 네. 일정하게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정한 저항이다. 네. 이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판단하고 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팩트부터 이야기하면 항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인사안을 먼저 법무장관을 보내라.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거 이제까지 그 검찰 70년 역사에서 이제까지 정착된 관행이었어요. 네. 아까 그 근거법은 아까 우리 신동훈 의원님 네. 이야기했듯이 검찰청법 34조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서로 만듭니다. 그걸 네.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이제 검찰에 통보를 하면은 검찰에서 그걸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네네. 보통 어느 한쪽에서 간다 하면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추종관계 같아 보이는 느낌을 네, 주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객관적인 계급으로 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안법대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검찰총장이 네. 법무부 장관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좋지 않다가 제3의 장소에 주로 해서 뭐 다른 에서 주로 만났다고 그래요. 네, 나도 이번에 네. 알았는데 네. 그래 됐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안은 아예 보내주지도 않고 인사협의를 할 테니까 네. 30분 시간을 주면서 오라.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끊임없이 검찰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온 이런 상황에서 30분을 두고 인사협의를 할 테니 오라. 그러자마자 바로 내용을 거역했다. 이거는 네. 실질적인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뭐 그 팩트를 잘못 얘기하신 거고. 네, 친구라고. 팩트 어떤 점에서? 하루 전에 일정까지 비우고 장관이 총장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네. 안 왔고 그 다음 날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 과거의 관행들은 이게 저는 그 관행은 저는 이제는 바꿔야 하는 관행이다. 과거에 관행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뭐 잘못된 관행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인사 아니라는 건 말이죠. 당연히 그 내부에 검찰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인사안이 누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전에 보기 위해서는 장관실에 오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사서 의논하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치 안 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팩트가 아니다. 네. 그들하고 아까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든 이유를 아까 우리 신동훈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검찰이 정권 초에는 과거 정권을 수사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살아있는 권력이 이제 정권이 힘을 좀 잃어가면은 살아있는 권력 물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딱 그 이야기예요. 네. 정말 그래도 이 정권,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려주의 시절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인지언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수사를 했는 것이 검찰이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것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학살에 가깝게 인사를 하고 네.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는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네. 공수처법인 거예요. 공수처법에는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한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판사와 검사와 고위경찰관과 그다음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네. 핵심이에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검찰의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초에서 이 정권이 검찰이 그 전 정부에 대해서 모질게 수사를 했으니까 됐는데 이제는 자기들한테 칼끝이 돌아오니까 이제 못하겠다. 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무슨 말씀을 시켜서 아니 이 조금만 좀 반론을 듣도록 하죠. 이 공수처법은 이미 20년 전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예.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오래전 거예요. 얘기다. 그럼요. 예. 20년 전부터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애국된 사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네. 아니 언제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권 초기에는 과거 정권을 네, 말게 과거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아니, 말씀하셨고. 검찰 개혁 자체는 검찰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검찰과 판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불기소율이 99%입니다. 0.18%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이 몇이냐?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범죄라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검사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까지 하는 부분을 네. 장치를 만든 거다. 검찰 수사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수처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네, 상호 네, 보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 저렇게 정태훈 의원께서 얘기하시면 뭐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집권 여당이 되고 거기는 계속 야당하실 모양이죠.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집권당이 됐을 때도 그러면 그 집권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서 검찰 개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잘못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다. 말을 할까요? 뭐 짧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야당. 지금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공수처장, 차장, 공처검사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또 수사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네.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격 요건을 수사나 그 재판에 실무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에 경험 있는 네, 사람. 경력이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 대부분 과거사 조사라든지 뭐 이런 세월호 조사라든지 네, 네. 상당히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권이 그리고 그분들은 수사처 검사들은 임기가 9년이에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수사관들은 정년이 60세까지 우리 나이로 61세까지 보장되는 네. 거예요. 정권의 교체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민변 출신이거나 대부분 이념적으로 이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돼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신동근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다. 그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하면 되고 그리고 영장 기각률이 높다. 그거는 재정 제도를 하고 네, 재정 전담 재판부만 만들어주면 다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거죠. 그건 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공수처는 어떻게 뭐 민변이 들어올 거다 이런 예단을 하십니까? 아니 네.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반대하면 공수처 임명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야당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관여하게 거죠. 돼 있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고 예 공수처는 그렇게 정도 넘어가고요. 자 지금 구체적인 얘기 하나 좀 더 해주시죠. 청와대와 검찰이 지금 굉장히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은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갔는데 청와대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상세 목록을 제시한 그 검찰의 제시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돼 있다 이런 얘기여서 이제 거부했다는 얘기고 검찰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그걸 있는데 왜 청와대가 거부하느냐 앞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는 보십니까? 저는 뭐 보여주기식 수사 또는 검찰에 검찰 말하자면 인사를 바로 앞에 두고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이게 상당한 입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검찰이 이번에 말하자면 압수수색을 청와대를 하려는 사유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직접 못하고 이제 임의 받게 되는데 말씀이죠? 근데 지난번에 10일 날 검찰이 가져간 압수수색은요. 그냥 범죄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임의 제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상세 목록이라고 가져왔는데 그럼 상세 목록이 법원으로부터 판단한 상세 목록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미 작성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청와대가 검찰에게 그러면 이거 법원으로부터 판단받은 목록이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조회 절차를 거쳐서 이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들이닥치면 그건 뭐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수사하고 또 네. 위법적인 그런 수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것이죠. 보여주기 수사고 또 위법 그 그렇죠. 자체가 위법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 일체의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똑같은 사태를 2016년에도 그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를 수색할 때 똑같은 이유로 됐어요. 2016년에 예, 똑같은 이유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인 목록을 적어줬어요. 검사가 그 자리에서. 네. 지금 똑같이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목록은 검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목록의 서류를 요구한다 해가 그걸 받아가 7박스 분의 서류를 받아갔어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 이번에는 그거는 그때 박근혜 청와대 때는 그건 정당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2016년 11월에 그 박근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사례예요. 아니 그때 똑같은 당시 사례가 아닙니다. 네. 왜 똑같은 사례가 아니냐? 예. 아니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할 정도로 스모킹건이 분명히 나와서 이건 뭐 누가 봐도 범죄 네. 사실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지금 이건 뭐 어떤 의혹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탄핵 사유와 그거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 국민이 누가 인정하겠어요? 말도 안 사실관계가 되는 전혀 다르다. 그럼요. 네. 사실관계 다른 거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설령 비슷한 어떤 그 사안이다 하더라도. 네. 그 위법한 거죠. 과거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반론 말씀하시면. 그게 사안이 다르요. 왜 다릅니까? 검찰이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 나타나는 게 검사가 신청하려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는 똑같은 가치가 있지. 네. 탄핵에 의혹이 있는 거는 그게 특별한 더 의미가 있고 그 영장에는 더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탄핵이 아닌 일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는 청와대의 비리는 비리에 대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청와대가 거부해야 된다. 네. 그런 거는 법 형식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위법이면 지금도 위법인 거예요. 그냥 그때도 예를 들어서 그때도 7박스를 서류를 받아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거 하신 거예요. 아니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탄핵하고 같아요. 국정농단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국민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다른 것 거기는 같아요. 뭐 무슨 아스팔트 그구 모양. 알겠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께서 뭐 또 토론하시는 거나 또 그동안 보도된 것들 많이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현안들은 이 정도로 좀 하고 앞으로 그리고 또 좀, 제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예, 드려도 짧게 될까요? 말씀하시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공천 문제라든지 정당의 사무와 관련된 문제를까지도 검찰이 재량해버리고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단수 후보를 줄 건지 경선을 붙일 건지 이러저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울산시장 선거 말씀하시는 마찬가지죠. 거죠? 그건 정당 자체의 판단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공천을 한다니 그건 누가 후보가 있을 때 전략공천 못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 그러니까 너무 정치를 사법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실히 봅니다. 우리가 네, 한 이야기합니다. 가지만 좀 말씀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죄명 중에 지난 2016년에 치러든 총선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는 적폐청산이라 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죄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권 남용한 부분도 있고 선거에 개입한 부분은 선거 개입한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도 김무성 의원 측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찍어서 비례대표 누구 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하고 다르죠. 알겠습니다. 예. 다르죠. 그 부분은 자꾸 뭐 얘기하면 또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난 총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4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뭐 70일 정도 남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후반기로 가는 네. 그런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득세하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은 또 야당 심판론도 반대로 제기된다고 하고요. 또 뭐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이런 프레임도 제기되는데요. 이번 4.15 총선 가장 크게 작동할 프레임은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신 의원께서 먼저. 그러니까 이제 20대 총선 6개월 전에 조사를 한 거 보면 당시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한 42% 됐고 네. 국정 안정론이 36% 됐어요. 그냥 당시로 보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훨씬 컸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반기 이후에 들어오면 대개 선거라는 프레임 자체는 사실 심판론이 더 센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37%고 야당 심판론이 49%고요. 대다수의 신년 초에 했던 방송사들 부분 보면 거의 5대3 정도로 네. 야당 심판론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의례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 네, 이례적인 거죠. 상황인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우리 여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을 얼만큼 잘했느냐, 네. 또 야당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건강하게 견제와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역할을 잘했느냐 이런 걸 아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우리 여당도 그렇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국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심판론이 더 큰 건 그만큼 야당이 자기 혁신에 게을리하면서 투쟁 일변도 발목 잡기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의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의 탄핵 이후에 선거가 지금 2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한번 대선이 있었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었고. 있었고. 네. 근데 그 당시 그 전에 의회 구속 분포라든지 정치 지형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탄핵의 여진 부분에까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는 뭐 야당 심판을 뭐 전면에 나서서 내세울 생각은 없고요. 다만 국정 개혁에 지속 없는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또 여당을 좀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네. 개혁의 중단 없는 이제 지속을 위해서. 지속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보통의 선거면 이런 시기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돼야 되고 또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도 어렵고 뭐 모든 게 잘 되는 게 없다 그랬는데 왜 그게 또 아주 정당적 전판적인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3년이 아직 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래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갤럽 여론조사를 우리 신동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가 실제적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문제고요. 뭐 별로는 문제고 야당 심판론, 뭐 아까 양당 심판 안 내세우겠다지만 실제로 이 정부에서 계속 야당 심판론을 계속 내세우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동일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어려운 문제. 누가 봐도 이 어려운 문제는 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론,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그 탈원전 정책, 그죠?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한미 동맹의 그 분열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게 야당 때문입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탈원전을 못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못 시켰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야당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독주와 독선, 거기다가 독주와 독선 오만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정부는 무능까지 해요. 무능. 이거를 오히려 국민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발목을 제대로 잡아달라. 그게 바로 아마 이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가봐야 알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전임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대선 당시도 그렇고 리얼미터니 뭐 갤럽이 몇몇 여론조사를 갖다가 고발까지 할 정도로 이걸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민심을 잘 못 파악하니까 여전히 개혁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스스로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어려우니까 뭐 지금 뭐 서로 통합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온갖 그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다 안 되니까. 그래도 지지도는 여전히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통합한다, 무조건적으로 통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들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 무능하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한교안 저 대표 처지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전략도 부재여져 아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우리 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너무 오만하게 볼 수 있다. 네. 독주에 대한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추진이 됐던 게 뭐냐면 과거에 열린우리당 당시에도 4대 개혁합법 추진하지 못하면서 무능 프레임이었어요. 씌워진 거예요. 네네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돌파해내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유능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능한 건 한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당이죠. 네. 예. 야당 역할을 제대로 예, 못한 거죠. 뭐 반론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굉장히 무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 뭐 지금 우리 국민 전체로 봐가지고 5천년 역사에서 노동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지금 세대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우리는 60조라는 빚을 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걸 발목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정치에서 굉장히 유능한 게 민주당이랬는데 맞습니다. 아주 유능합니다. 소수 정당, 소수 좌파 정당들 끌어들여가지고 연동형 선거법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또 공수처법 통과시킨 네. 거 그 여당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네. 우리 엄청 무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뭐가 남습니까? 극단적인 분열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유능해 달라는 겁니다. 네. 저희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맥도날드나 뭐 특정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제 전업으로 일했을 때 보통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하면은 자기가 근무를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지금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8,350원인가 이래 되면은 한 달에 주 52시간 근무를 풀로 하면은 174만 원을 줘야 돼요. 네. 그럼 174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다 해고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패스트푸드점에다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든지 네. 아니면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해고된 사람은 174만 원 안 되더라도 뭐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여러 가지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해가 정부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예산이 무진적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정치적으로는 아니 그 정책에 대해서도 반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가 이야기하는 네, 뭐 거는 끝내시고 이제 반론 드리죠. 잠깐만요. 정치하는 거는 그 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정치에서는 무지무지 유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엄청 무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국민이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너무너무 무능하다는 거.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뭐 아니 저희가 해주시고. 뭐 말만 꺼내면 야당을 탄압한다는데 뭐 저도 옛날에 가가 군부정권 당시에 탄압받아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무슨 뭘 탄압했다고 그럽니까? 네. 무슨 정보 사찰합니까?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처럼 국제적으로도 민주화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 지수 봤을 때 높은 때가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신년 초에 여론조사 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 했을 때 이제 1위가 한 3% 정도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물론 네. 누가 사는 문제 당연히 얘기입니다. 그러나 2위가 의외로 한 25% 정도가 사법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촛불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가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다. 하나는 정치개혁입니다. 네. 좀 무능한 정치에 대한 개혁을 해야 돼. 맨날 30-40%씩 이게 물갈이해도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헌의 문제는 초기에 하려는데 안 됐고요. 어쨌든 선거법 개혁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거칠개혁이면 재벌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데 이건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이런 건 개정은 손도 서로 못 대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걸 마치 무시해버리고 무슨 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과거에 소위 재벌 경제를 앞세우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경제를 가져가는 문제를 계속 그러면 그 패러다임을 가져가겠다. 네.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 이미 파산 난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혹시 뭐 반론하실 게 있으면 짧게 하시고. 예. 아까 정치 탄압한 거 없다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내지 야당 의원들이 이 정부에서 그 감옥에 가거나 의원직 상실한 사람이 열몇 명이 있어요. 선거법에 쓰는 거지 그게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뭐 선거법도 있고 뇌물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뇌물죄 보험 가지고 그걸 하는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제 아까 신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기소된 숫자는 비슷해요. 처음에 그래 됐는데 입건된 수는 비슷한데 이 기소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하세요?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뭐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또 야당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겠죠. 두 분의 뜨거운 토론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달이면 또 새로운 국회가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총선 레이스 돌입을 앞둔 정치권의 역할 또 아울러 이제 혹시 못다 하신 마무리 발언 강조하고 싶은 말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혁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혁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정태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이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걸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대립과 격화의 근저에는 깔린 건 우리 사회의 양극화입니다. 네네. 양극화 문제가 상층적 구조로 표출된 게 바로 이념 대립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양극화 문제 해소가 저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향후의 미래의 과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이 갈등을 격화시켰다면 그것을 통합해내고 또 공존과 공생을 가는 그런 21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국회상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정태호 의원께서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엄청난 힘을 통해 가지고 예산안도 강제로 통과시키고 패스트트랙도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검찰을 극도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옛말에 비리 법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리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은 천, 하늘, 민심을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그리고 또 야당을 1.4당으로 해가지고 그 소수 정당을 동원해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힘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오래 못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은 국민이 진짜 제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에 나오지 않는 그 숨죽여 있는 그 지금 북악산에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얼음은 두껍게 얼어있지만 그 밑에는 민심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4월 15일 봄바람이 불고 얼음이 풀리면은 그 민심이 폭발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5,000년 가난을 품고 이제 10대 경제 강국으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 정부 들어서 근본적으로 흔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의원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갈등과 대립 이미지를 전폭적으로 쇄신해서 새로운 정치적 화두를 제시하는 여야의 경쟁 기대해 보겠습니다. NATV 이슈토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